내 이름은 연미정. 이 세상 수많은 연미정 중 한 명이다. 삶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느끼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살벌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과 대학교 졸업, 취직 과정을 거치면서 누군가 이미 정해놓은 듯한 삶의 권태와 무기력을 느껴왔다.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가미당에 접속하고 공부가 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듯한 경험을 했다. 예컨대 동의보감 같은 텍스트는 내가 감정 차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몸의 차원, 즉 새로운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어쩌면 공부가 나를 좀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겼다. 강학원에서는 나와 나이대가 비슷한 청년들이 이미 1년 단위로 공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1년은 여건상 힘들어 망설이던 차 올봄 10주간 상주하며 공부하는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서 참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나와 함께하는 청년이 한 명 더 있다. 그 친구가 마침 저기 보인다. 야, 나이도 뭐하냐? 연미정, 나 책 읽고 있었지. 나도 읽어야 되는데. 이번 분량 어때? 알잖아. 좋아.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이제 단기 출가도 거의 끝나가잖아. 그치? 마침 너 책도 읽고 있는 김에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얘기 좀 해볼까? 그래? 근데 우리 공부한 내용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단기 출가 프로그램 참여하게 됐는지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너랑 나랑 온 계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느낀 것도 다를 것 같아. 너 어떻게 오게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너처럼 이렇게 경쟁 구도가 치열하고 막 공부를 해라 이런 고등학교를 나오진 않아서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해 초를 보냈어. 사실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바로 이제 예술대학교 준비를 하자니 그 정도 확신은 없는 것 같고 자신도 좀 없었고 그래서 사회생활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하기 전에 내 가치관이나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어. 내 중심을 찾고 그걸 조금 굳히고 싶었달까? 근데 또 그 방법이 되게 모호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둘 다 삶에서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공부로 좀 뚫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같거든? 맞아.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기는 했는데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 중심 텍스트였죠? 정말 매주 징글징글하게 읽었지. 어땠어, 니체? 이런 철학책 읽는 게 처음이었거든? 책 안에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계속 내가 기존에 읽던 그런 습관처럼 정답을 막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모르겠고 막 그런 상태로 읽었는데 책이 아포리즘으로 쓰였잖아. 그래서 그런 아포리즘 형식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책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재밌고 나한테 와닿은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깊이 읽고 이런 재미가 있었어. 그러니까 철학책이어서 막 이렇게 막 많은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거나 막 그런 건 없이 되게 좀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그랬던 게 아포리즘을 되게 쏙쏙 골라 읽었거든? 맞아. 근데 좀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게 내가 사실 여태 살면서는 좀 내 무능력을 탓하면서 살 때가 많았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니체를 읽을 때 내 느낌은 사실 망치로 내가 이런 세상에 비판하던 것들을 대신 막 시원하게 까주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막 그 과정이 되게 통쾌하고 그랬는데 또 골라 읽으면서도 그런 통쾌한 느낌으로만 읽은 거야. 근데 이제 중반쯤 가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동안 사실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방식과 사유의 방식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읽은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책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입발제라는 것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세미나를 같이 하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읽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줬던 피드백이 정말 니체에게 마음을 열고 읽는가를 말한 거야. 그런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런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못 읽겠구나. 이제 니체가 나한테 좀 불편하고 되게 예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확실한 건 우리 둘한테 니체가 질문으로 연결되는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 아,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니체를 읽을 때는 막 정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 니체랑 만날 수가 없을 거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재밌었던 부분들을 진득하게 관찰하면서 읽었었어. 근데 니체가 아포리즘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나 답을 내리지 않잖아. 근데 신기한 건 명료한 답이 없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돼도 되더라고. 맞아. 나도 너처럼 면밀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나는 삶에서 모든 게 좀 무의미하고 권태롭게 느껴지는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있었는데 니체는 나한테 스스로가 왜 무의미해? 왜 권태로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치밀하게 하라고 하더라. 다만 그 과정에서 니체가 토닥토닥 위로하는 느낌은 아니었어. 질문하다 보면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게 생기잖아. 그런 부분도 다 파헤치고 야단치면서 호되게 질문을 하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우리를 질문하게 했던 아포리즘 하나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 나는 346번에 우리의 의문부호라는 아포리즘을 가지고 왔어. 여기서 니체가 쓴 말을 빌려서 말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세계를 불신하는 태도를 지녀왔어. 근데 니체는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적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니체는 세계에 있는 가치들이 너 마음에 안 든다면 그 가치들을 능가하는 너만의 가치를 창안해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니체가 너는 너 자신에게 두려운 양자택일 선택지만 주면서 이분법적인 태도로 살지 않았냐? 그런데 또 그런 이분법이 가능하긴 해? 이렇게 묻더라고. 게다가 니체가 질문하는 게 너가 부정한다는 그 사회 주류 가치 때문에 너가 사실 사회에서 이득을 얻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을 견뎌낸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주류 가치로 살아온 너는 진정한 너가 아닌 거야? 너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엔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 혹시 나라는 사람은 내가 창안한 가치,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그 자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 야, 너 그 아포리즘이랑 진짜 진하게 만났구나. 나도 87번에 예술가의 허영심에 대하여라는 아포리즘이 있잖아. 그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 난 아무래도 글쓰기나 예술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그걸 또 업으로 삼고 싶다 보니까 그런 부류의 아포리즘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요즘 가치관이랑 명예욕 사이에서 좀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처음에 찬찬히 읽어보면서 들었던 첫 질문은 명예랑 인정이랑 돈이랑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너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만이 쓸 수 있는 글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 들었던 질문은 지금 너의 허영심, 그러니까 지금 너가 커다란 벽을 자꾸 원하고 쫓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든 게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어떤 것들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 근데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 계속 내가 뭔가 계속 큰 거, 이상적인 걸 쫓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 피하고 싶게 되는 질문이었었어. 근데 이번에 니체를 읽으면서 진짜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왜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냐? 그냥 글 쓰는 행위 그 자체가 좋은 거면 그냥 대학이든 뭐든 복잡하게 나올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 유명해지고 싶고 유명한 대학이 나오고 싶고 자꾸 그런 거 위해서 가치관이나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너는 그냥 글 쓰는 거 자체가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목받고 싶은 게 더 큰 거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사실 지금도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잖아. 근데 명쾌한 답이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그냥 이런 질문들 위해서 내 마음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는 중인 것 같아. 응, 나는 사실 이번에 질문하며 사는 태도를 배운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기는 해. 전에는 직장에서 일하거나 직장인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하면 내가 옳게 사는 건가? 막 남들처럼 빨리 취직해서 한 푼이라도 얼른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아니면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자격증, 스펙 이런 거 얼른 쌓아야 되나? 조급한 마음이 올라왔거든? 내가 자꾸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확실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남의 기준에 전보다는 많이 휘둘리진 않게 된 것 같고, 또 변화했다고 하지만 분명 질문하는 건 진짜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은 과정이었잖아, 우리도 다. 근데 느낌상 왠지 질문 없이 살면 인생 중반쯤 가서는 진짜 수습하기 어려운 엄청난 공허함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치? 뭔가 그런 거 없이 살려면 질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싶어. 나도 유지하면서 살 것 같아. 사실 질문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편한데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덩어리들이 남아있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들이 엄청 큰 불안감이랑 회피감 같은 것들로 오더라고. 생기 없는 삶 끝에 마주한 최후 같은 느낌이었달까? 근데 내 행동과 생각들에 계속 질문을 하니까 나름의 이유들을 알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마음 위에서 욕망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가는 거지. 문득 정말 생기 있고 살아있는 삶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런 질문 위에서 내 사유의 과정이나 가치관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적어도 이유 모르는 허탈감이나 불안, 우울이 찾아오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 단기 출가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일상은 질문을 잃기 쉽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잊기 쉬운 환경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질문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라고 물어올 수도 있다. 사실 우리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 투성이지만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질문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갇힌 지점이 어딘지 알게 해주고 그것에서 스스로 뚫고 나가게 해줄 것이다.